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으셨는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학창시절이나 직장 생활이 다 끝난 후인 60대가 되면 인생을 어느 정도 알만한 나이가 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나마 책을 쓰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틈나는 대로 글을 써볼까 생각 중인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이루고 싶으신 올 한 해의 소원이나 소망 모두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면서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푸른 사상에서 펴낸 유민영 선생님의 지나가는 것은 모두 아름답다 라는 산문집입니다. 유민영 선생님은 연극계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책을 쓰시는 일에만 열중하셨던 워낙 조용하시고 전형적인 선비이신 분이라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리 낯익은 분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88세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아직 집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건강도 놀랍지만 후학에 대한 열정 또한 워낙 남다르셔서 실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선생님께서 직접 겪으신 유년 시절의 추억이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읽는 동안 선생님이 그 당시 심정이 어떠하셨나, 얼마나 감정이입이 되던지요. 자, 그러면 1940년대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과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선생님의 유년 시절로 저와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 나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이 있다. 그것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공통적 기억일 수도 있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도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물론 자연에 대한 외경심이고 동시에 신의 섭리를 거역한 것에 대한 공포감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어느 시기까지 기억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너댓 살 때까지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 과거 시골 아이들에게는 별다른 장난감이 없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제기차기, 자치기, 땅 따먹기 정도가 고작이고 누구네 집 잔치가 있으면 돼지 오줌볼을 얻어다가 공을 만들어서 별을 베어낸 논바닥에서 축구하는 즐거움 정도가 전부였다. 그 외에도 겨울에는 연날리기, 썰매타기 등이 주된 놀이였으며 여름 내내 개울에서 깜둥이가 되어 헤엄치고 피라미나 붕어를 잡는 것이 즐거운 놀이였고 영양 보충 방법이었다. 사실 영양 보충 방법은 그 밖에도 개울 건너편에 있는 나무잎밭 참외, 무, 고구마 서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물론 잡히면 따끔한 훈계와 몇 대 얻어맞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산에서 새알을 꺼내다가 구워 먹는다든가 칡뿌리를 캐 먹는 등 영양 보충하는 수단은 다양했다. 지금 생각하면 못 먹던 시절 시골 아이들이 자급자족은 자연식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참새를 잡아 구워 먹는 것이 일품이었다. 구워 먹으면 맛도 좋았지만 2~3마리만 먹어도 금세 어린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새는 약아서 잘 잡히지 않았다. 어른들은 공기총이나 그물을 쳐서 잡았지만 아이들에게는 고무줄 새총이 고작이었다. 고무줄 새총으로 새를 잡는다는 것은 한강에서 채로 붕어를 잡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참새를 눈깔 사탕할 만한 돌멩이로 맞춘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어린이들도 참새를 쫓아다니다 보면 쉽게 잡는 방법을 터득해내기 마련이다. 나름대로 노하우와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초가을이 되면 참새들이 부쩍 늘어나는데 참새들은 몰려다니면서 벼논을 망치기도 한다.
그런데 저물녘이 되면 참새들도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새들은 겨울에는 초가지붕 처마 밑 같은 데서 자지만 여름서부터 가을까지는 들판에 높이 솟은 포플러에서 주로 잔다. 서편에 빨간 노을이 물들 때 참새들은 포플러 가지마다 수백 마리가 모여 둥지를 틀고 저녁놀이 사그라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마치 어린애 잠투정하듯이 시끄럽도록 제잘된다. 어느 날 철부지였던 나는 참새를 잡아 구워 먹으려고 들판으로 나가서 포플라 중심부 가지를 향해서 고무줄 3총을 마구 쏘아댔었다. 주머니에 가득 주워놓은 작은 돌멩이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공중을 향해서 무작정 쏘아댄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참새 2마리가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고무줄 3총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참새를 잡아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처럼 날쌔고 예쁜 새가 죽어 축 늘어진 것을 보는 순간 신기하고 기쁘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참새 2마리가 하루의 피로를 씻고 포플러 가지에서 편안한 잠을 청해보려는 순간 운수 사납게도 내 고무줄 3총에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 순간 산 그림자가 지고 어둠이 깔려왔다. 나는 죽은 참새 2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척인데도 돌아오는 길이 멀기만 했다. 집에 들어서니 여느 때와 달리 뭔가 웅성거리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할머니가 긴장된 얼굴로 들락거렸고 저녁 밥상을 차려줄 어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려니까 형이 막아섰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으셨다는 것이다. 순간 어린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참새를 죽여 잡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솔직히 참새를 구워 먹겠다는 생각은 잡는 순간 내게서 사라졌지만 그것을 잡았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죽은 참새를 슬그머니 울타리 밖에다가 멀리 던져버렸다. 그 후에도 내가 참새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얼마 뒤 문제가 생겼다. 어여쁜 여동생이 세상에 나온 지 9개월여 만에 갑자기 이승을 떠난 것이다. 어린 나는 그때부터 말 못할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여동생이 태어나는 날 참새를 잡은 탓으로 부정타서 일찍 천국으로 간 것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죽은 여동생에게 미안하고 부모님께도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으로 유년 시절을 보낸 후 지금까지 나는 해충이나 물고기 외에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본 일이 없다. 시골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닭을 누구 생일이나 제사 때 잡지만 나는 평생 닭 1마리를 잡아본 적이 없다. 나는 동물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잡지는 않는다. 장성하여 서울로 유학 가보니 노점상들이 많았고 그 주된 품목이 참새구이였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녁만 되면 노점상을 찾아 소주와 참새구이로 삶의 흥취를 돋구었다. 그럴 적마다 나는 혼자 그늘진 추억에 젖어 맨소주만 몇 잔 마시고 돌아오곤 했다. 절대로 참새구이는 먹지 않았다. 언젠가 도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병아리들을 아파트 옥상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놀이를 한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을까? 짐작해보건대 놀이터도 없는 콘크리트 골목에서 자동차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딱총이나 쏘고 PC방이나 만화방에 앉아서 폭력적이거나 외설스러운 게임이 아니면 만화 읽기에 빠지고 집에 가서도 저질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보면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시끄러운 기계음에 익숙하고 그런 소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들은 솔바람 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 물소리가
가져다주는 안온함을 모른다. 그들에게 푸른 하늘은 너무 멀리 있고 해와 달은 없으며 별과 속삭거릴 줄을 모른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푸른 들판 대신에 문명의 긴박하고 소용돌이 치는 듯한 소음이 스며 있을 뿐이다.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전쟁놀이, 폭력, 경쟁이 가져다주는 긴박함과 잔인함에 정서가 마비되면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생겨나지 않는다. 내 유년 시절 참새 2마리를 잡은 뒤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교훈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창조주를 만나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노년기에 들어서까지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역시 내가 광대무변한 이 우주의 품속,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애총.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8명이나 낳으셨다. 그 중에 3은 죽었고 그 과반수인 5명은 장성하였다. 그런데 죽은 3명의 아이들은 모두가 유아 때 죽었고 돌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도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잘 모른다. 나보다 손 위가 하나고 둘이 손 아래였는데 2명의 동생의 죽음 전후에 관해서는 어렴풋한 기억과 아픔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어린애가 불나치면 을에 집안 분위기부터 암울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 마을이나 그 주변 백리 안에는 어디에도 병원이라는 것이 없어서 아이의 장래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아직 돌도 되지 않은 내 여동생은 유난히 맑고 예뻤다. 혼자서 뒤집고 기려고 애쓰는 모습은 웃음까지 자아내곤 했고 우리 집안의 꽃이었다. 나는 그 해맑은 아기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기부터 찾았고 아기를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그 까만 눈동자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료되어 있었다. 그런 아기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안성에 사시는 가까운 친척 할머니가 다녀간 뒤부터였다. 멀쩡했던 아기가 갑자기 젖을 빨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살색이 퍼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살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당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대강 알아낸 것이지만 아기가 예방주사 같은 것을 전혀 맞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친척 할머니가 이상한 균을 아기에게 전염시킨 것이 아닌가 싶었다. 당시 우리 부모님들로서도 속수무책으로 1000명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침울의 극에 달해 있었다. 어린 동생이 죽은 모양이었다.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딸꾹질 같은 것을 자꾸만 삼키고 있었고 아버지는 텐마루에 걸터 앉아 줄담배를 연신 피우고 계셨다. 그날은 집안에서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는다. 어둠이 내려앉아도 한동안 불도 켜지 않는다. 하루 뒤에 짐꾼 같은 사람이 오면 우리는 밖으로 내보내진다. 안방에서는 무거운 음성으로 간간 수근거림이 들려오고 새끼줄이 연신 방으로 들어간다. 얼마 후 짐꾼은 가만히 같은데 하얀 천을 덮은 것을 지게해지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어머니는 부뚜막에 엎드려 울고 아버지는 짐꾼을 따라 나선다. 물론 산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그날 사랑하던 여동생이 죽어 너무 애석하여 학교에 결석까지 했었다. 나는 그 애의 죽음을 도저히 실감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지게꾼을 멀리서 뒤따라가서 그 아이가 정말 땅속에 묻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물론 부모님 몰래였다. 내 동생을 짊어진 지게꾼은 시별이 떨어진 산으로 갔다. 도착한 산은 내가 봄이 되면 산딸기를 따먹고 여치를 잡던 야산이었다. 관목이 드문드문 서 있는 돌산이다. 억새풀과
가시나무만이 우거진 빈 산이다. 그 지게꾼은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떼짱을 거두고 흙을 얕게 파고 동생을 묻는 것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땅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멀리서 보이는 아버지는 담배를 연신 피우시면서 이따금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일을 다 마친 지게꾼과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나는 동생이 묻혀있는 곳에 가보았다. 그런데 동생의 무덤은 여느 무덤과는 결이 달랐다. 가시나무들이 엉켜있는 평지보다 약간 높은 둔덕이어서 무덤으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유리같이 맑고 연약했던 천사와 황량한 돌산의 가시덤불과는 도저히 조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변에는 동네 아기들도 여럿 묻혀있는 듯 보였다. 하늘은 파랗고 산새들의 울음소리는 요란했지만 죽은 동생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동생을 그런 곳에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 옆에서 해가 기울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날이 저물면서 무서움의 등골이 차가워졌다. 나는 할 수 없이 동생을 가시덤불 사이에 두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한동안 나는 그곳을 찾아갔었다. 험산이지만 가시덤불에도 하얀 꽃은 피어났고 나비와 산새들도 날아들었다. 그래서 동생은 외롭지 않았을 것도 같았다. 이런 어린아이 무덤을 가리켜 시골서는 애총이라고 부른다. 시골에는 이처럼 아이들만 묻히는 산이 따로 있는데 간혹 있다. 대개는 들꽃도 별로 없고 억새풀과 가시나무만이 무성한 돌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아이를 묻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애총이 촘촘한 돌산을 생각할 때마다 처량함과 비애를 느끼게 된다. 이는 사실 지난 시절 우리네 어른들 대부분이 느끼는 공통적 감정이고 슬픔일 것이다. 수년 전에 한국에 왔던 25시 작가 게오르규는 시골을 여행하는 동안 산비탈이 올망졸망한 토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세상 살다가 자연으로 귀속하는 인간들의 마지막 길치고는 한국 사나이 토분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했다지만 그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애총의 애화를 들었다면 무엇라 말했을까? 얼마 전에 이런 가련한 애총의 슬픔을 인지한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만을 위한 공동묘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해서 반가웠는데 그 뒤에는 소식이 없다. 인간은 모두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섭리하지만 아름다운 이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애총에 영원히 잠들어 있는 원혼들을 생각하면 애연하기 이를 데 없다. 예전에 우리 어버이들이 다산했던 것은 부귀 기천을 떠나 자연의 순리를 따른 것이었다. 옛날 그렇게 다산을 했어도 인구가 폭발하지 않았던 것은 의학의 미발달로 인하여 상당수가 애총에 귀숙한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 잘할 것은 잘하고 일찍 갈 것은 가게 마련이라는 자연의 섭리와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피임약이 나오고 불법 낙태가 성행해도 아이는 태어나고 자라며 피임과 낙태를 모르던 선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도 알맞게 남아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당하는 생명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나온다 해도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악행으로 애총으로 직행해야 할 운명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어린 생명들이 빈곤에 따른 영양실조와 질병, 그리고 인간의 잔혹함 등으로 수없이 애총으로 떠나고 있다. 사람은 제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옛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때 경제난에 따른 인구 조절을 위하여 산하 제한 정책을 폈었지만 곧바로 인구 감소라는 역현상이 나타나 다시 출산 장려 정책으로 180도 전환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산하 제한을 한다든가
출산 장려를 꾀하는 등의 정책은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단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출산 장려라는 명목으로 이래저래 낭비 말고 태어난 생명들을 존중하여 엄격하게 보호해 주는데 투자하고 불법 낙태를 막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유행이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선택받은 존재로서 고귀하고 강인한 생명력의 소유자인 것이다. 우리가 절대자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와 같이 생명체란 인지와 과학이 제 아무리 진전된다 하더라도 자연의 섭리와 법칙만은 크게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